존재 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카프카의 고독이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문학, 철학평론이라고 하는 목록이 있는데요. 카프카에 대한 강의를 2개 했어요. 카프카의 세계, 변신에 대한 철학적 평론. 오늘은 카프카의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글쓰기가 어떤 방식으로 문인들의 어떤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기에는 정말 총체적인 그 문학가의 실존이 함께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오늘 강의는 특히 1920년도에 카프카를 만났던 구스타프 야누흐에 의해 편집된 게슈프레혀 및 카프카와의 대화, 그 다음에 카프카의 일기를 모아놓은 1910년부터 23년까지의 일기를 모아놓은 타게 뷔혈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 전통에 있어서 문자의 전통, 책의 전통, 구약 성서의 전통, 이 유대교 경전이죠. 그죠? 거기에 대한 중요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의 삶과 관련된 유대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 게르숀 숄렘이라고 하는 유대 철학자가 있어. 독일어로 쓰여졌어요. 디 위디슈 미스틱이라고 하는 유대 신비주의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그거 참조하시면 좋고, 예도가 이미 데리다 강의에서 한 것처럼 글쓰기와 차이의 3번째 논문에 나오는 에드몽 야베스에 대한 위대한 데리다의 글. 데리다는 블랑쇼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죠? 어찌되었건 블랑쇼의 문학의 공간 3부에 카프카를 또 다루고 있어.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 쓰는 사람, 시인, 문학가, 소설가,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고독의 시간을 가졌을까? 문인들에게 고독이란 무엇일까? 이 고독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홀로 있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홀로 있음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고독을 잘못 활용하거나 고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글쓰기도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홀로 있기만 하다고 해서 글쓰기에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야. 응? 그래서 고독과 홀로 있으면 다른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카프카의 일기에도 나오고 구스타프 야누흐와의 어떤 그 대화에도 나오지만 유대인이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의 장소 없음, 그래서 더욱더 장소 있음에 대한 어떤 꿈을 꾸는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 신비주의에는 샤칸, 거주하다, 여기서 명사형이 돼서 쉐키나가 아주 중요하죠. 신의 내주,
신의 거주. 유대인들만큼 어떻게 보면 신과 더불어서 장소 있음과 장소 없음의 경계를 살아갔던 그런 민족이 있을까? 사실 아브라함만 해도 갈대아 우르에서, 그죠? 지금의 그 이라크 땅 정도 되겠죠, 그죠? 문명이 발달해. 거기에서 잘 살았는데, 도시국가였는데, 약속의 땅, 척박한 땅으로 신이 어느 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장정의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세대가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도 결국은 거기에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장소 없음에 어떤 고통, 비탄, 서러움,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슬퍼요,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사막과 같은 곳을 헤매고 계속 여행을 하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장소 있음을 회복하는가 싶더니 다윗과 솔로몬을 정점으로 이제 점점 기울어져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의하여 또 멸망당하죠, 그죠? 그때부터 또 대장정의 디아스포라,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디아스포라 된 또 사람들은 땅을 그리워하겠지, 장소 있음을. 그게 잃어버린 시온을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까 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의 그 슬픔을 여러분들은 웬만큼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거는 계속해서 마음에는 있었겠죠, 그죠? 여러 차례 있었는데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통하여 국제적 동정을 받았고, 특히 영국의 힘을 입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온주의 운동을 통하여 지금의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국가를 세우는데 성공하죠, 그죠? 엄청난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만,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뭐야? 이 장소 없음에 대해, 그리고 집 없는 어떤 그 사막의 여행을, 그래서 다른 나라 땅에서 살던 사막의 여행을 어찌되었건 성전의 1차 성전 파괴, 2차 성전 파괴를 통하여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성전이 있었던 시온성을 계속 꿈꾸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장소 없음이 장소 있음을 갈망하게 만든다. 그게 시온주의 운동. 이게 유대인 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이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 땅을 초월한,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성서 중심, 텍스트 중심, 그리고 어떤 장소를 통하여 나타나는 예배보다는 책 중심을 통하여 장소를 초월하는 그런 종교적 전통이 발전하겠죠. 그죠? 그래서 유대 민족은 자신들의 경전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어요. 이 장소 있음과 장소 없음의 이 문제는 카프카에게도 매우 중요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의 장편 소설들인 소송, 그 다음에 아메리카, 이건 실종자죠. 그죠?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단편들, 변신을 포함한 판결, 그 외에 다수의 작품들을 읽어도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카프카의 실종과 관계된 것, 그의 신앙과 그 다음에 글쓰기, 그리고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은 오히려 그의 일기와 구스타프 야누크가 출간한 카프카와의 대화, 이게 17살 때 카프카를 만난 거예요. 카프카가 1920년도에 거의 죽기 한 3, 4년 전이겠죠. 그죠?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카프카의 유대인으로서의 시온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서 중요한 거는 시간이야, 공간이 아니야. 독특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공간도 중요했지만은 그것이 파괴되고 망하면서 공간 없이 유대민족이 이동하는 곳마다 유대민족을 함께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내주하고 거주하는 그 시간의 신, 이거는 폴틸리도 이야기하고 리케르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유대교 전통의 신, 그리스도교가 되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장소 있음의 어떤 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유대교 전통에서의 매력은 이게 쉐키나, 내주의 신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까발라 전통의 신비주의가 중요했어,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어디를 가나 자기들과 함께하는 야훼 하느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있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해. 특히 카프카는 키에르케고르와는 다르게 약혼녀와 여러 번 파혼했다가, 그죠? 결국은 약혼을 했다가 또 파혼하고, 이것을 거듭하는데 키에르케고르와 이게 다른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도 파혼을 하잖아. 그죠? 레기나 올센과. 카프카의 약혼녀는 펠리체 바우어인데 나중에 이제 파혼한 후에 미국에 가서 또 결혼해서 살고, 키에르케고르의 어떤 그 약혼녀인 레기나 올센도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결혼에 대한 포기는 달라. 키에르케고르는 그리스도교인이었고, 이 재미있죠, 그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카프카는 유대인이었어. 오히려 카프카는
이 약혼을 포기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오히려 그 포기를 통하여 심미적 단계에서 윤리적 단계에서 종교적 단계로 도약할 수가 있었어요. 이 도약은 물론 그리스도교에서 중요한 그리스도의 은총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레기나 올센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카프카는 이게 상당히, 유대교는 이게 전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파혼을 하고 그의 일기에 보면은 거의 나락에 떨어져서 신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타나요. 이 비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그 이유는 결혼을 못하게 되면 아이가 없잖아. 아이가 없다라는 거는 결국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삭, 자기 아들을 신이 바치라고 할 때 고민했던 게 뭐예요? 아니, 분명히 신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은 대를 이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신의 미래와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희생은 뭐야? 신에 대한 신앙의 희생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유대 전통에서. 이건 블랑쇼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러한 파혼을 통하여 홀로 남겨진 그 실존, 죽음에 이르는 그 절망 안에서 윤리적 단계에서 종교적 단계,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키에르케고르는 찾았다 그러면, 카프카에게는 펠리체 바우어와의 파혼은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자기의 뿌리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앙에 있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카프카는 상당히 파혼한 이후에 고통스러워했어요. 이게 키에르케고르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그는 아주 이런 시기부터 이러한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법률 공부를 했죠. 그죠? 박봉의 노동공단에서, 법률 노동공단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밤에 글을 쓰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어떻게 보면은 카프카인데, 아버지와의 관계는 정말 또 안 좋았죠. 그죠? 모든 정신분석학을 적용시킬 수 있는, 오히려 아버지가 카프카보다 한 7, 8년 더, 죽고 나서도 7, 8년 더 살아. 이 아버지와의 어떤 이 증오의 관계가 있었죠. 그죠? 카프카는. 그런데 어찌되었건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갖는다는 거, 그게 유대 전통에서는 매우 중요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는다는 거, 이거는 신이 약속한, 시간에 신이 약속한
미래의 신의 세계, 약속의 땅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어려웠어. 그러나 결혼에 대해서는 또 두려워했어. 이 파혼 이전에도 글쓰기의 자유를 그는 어떤 방식으로건 확보하기를 원했고, 결혼보다는 오히려 사막을 선택하기를 원했어. 이런 고민들은 모든 글을 쓰는 대가들은 다 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술가는 낙관적으로 보면 상징계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에요. 상상계에서 실제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징계의 언어의 도움으로. 그게 다 다른 거야. 이거를 바깥이라 그래요. 블랑쇼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던, 낙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 아이를 낳고 법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 그것을 파혼을 통하여 포기하게 되면서 카프카는 상징계를 떠나서 사막으로 가게 되지. 바깥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모든 예술가는 상징계의 질서를 벗어나 있어요. 대부분. 예술가인 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글을 쓰는 분들이나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나 가족은 예술가들한테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 모든 예술가들. 글을 쓰는 고독, 그림을 그리는 고독을 보장해 주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거는 파스칼 키냐르가 또한 은밀한 생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상상계의 어떤 그 생각들을 실제계와 맞닿아야 되는데 상징계에 머물러 있으면 예술 활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는 사막으로 후퇴했던 거예요. 바깥의 세계로 나갔다. 그 바깥은 카프카가 마음껏 글을 쓸 수 있는 그러나 비탄의 시간, 고독의 장소, 장소 없음의 장소, 글쓰기의 자유가 확보된 장소. 헬들린도, 여러분들 봐봐, 헬들린도 이 헤겔 쉘링과 삼총사잖아. 응? 그리스도교의 성직자가 되기 위하여 개신교에 목사가 되기, 오늘날로 하면 목사가 되려고 티빙겐 신학교에 들어가잖아. 그 기숙사에서 헤겔과 셀링과 함께 자주 대화도 하고 같은 방을 쓸 때도 있고 그랬어요. 이 삼총사, 티빙겐 대학교의 이 삼총사 헬들리는 이 약혼을 통하여 고통을 받았기보다는 어머니의 요구, 예도랑 비슷하지. 예도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요구를 많이 했어. 어머니가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어. 아, 이게 짐인 거야. 시적 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 1800년 이후에 완전히 해방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카프카는 약혼을 포기하게 되면서,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여성들하고 만나서 연애는 하지만 결혼은 안 하죠. 그죠? 몸도 허약했어요, 카프카는. 그래서
고독 속에서 사막으로 도피하여 거기에서 오히려 글쓰기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던 자가 카프카입니다. 그러니까 카프카의 이러한 유대전통에서의 구원에 대한 개념, 이것을 자기의 글쓰기와 독특하게 연결하는 이런 것들은 그의 일기에서나 볼 수 있다. 곳곳에서 나타나는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야훼에 대한 신앙, 이런 대가들은 신 이런 단어들을 유대인들도 이 신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런 전통과의 관계. 그래서 그는 사막에서 가나안 땅을 생각했던 게 아니라 사막에서 영원히 방황하는 자기 마음의 약속의 땅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하게도 카프카는 가나안 땅을 떠난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은 낙관적으로 상징계예요. 사막은 바깥이죠. 법과 아버지의 이름과 또 어떻게 보면은 결혼, 그래서 자식을 낳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난 거예요. 사막에 있을 때 약속의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시인은, 문인은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없는 자들. 이게 정말 핵심인 거예요. 상징계에 머물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술가인 거예요. 그리로 돌아가지만 결국 예술가는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추방함으로써 글쓰기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글 쓰는 자에게, 문인들에게, 시인들에게 이 사막, 고독은 절대적인 양약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카프카는 이 사막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게 아니라 이 사막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그죠? 응? 그러니까 카프카는 시온주의 운동에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이 장소 없음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서러움과 비탄을, 또한 장소 있음을 통하여 화해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온주의 운동에, 그것을 또한 정치적 운동에 참여했다라기보다는 그 유대인들 역시도 장소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또한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 글 쓰는 자로서의 고독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문인으로서 카프카는 영원한 사막에서 영원히 홀로 여행하는 고독한 그러한 시인으로 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유대 전통에서 나타나는 그 신앙과 글쓰기인을 분리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카프카. 이게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22년, 23년 일기에서는 점점 드물어지지만 글이 거기에서는 자주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니에요. 글 쓰는 자로서 추방된 사막의 세계, 제3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가나안 아니면 사막의 세계. 그는 거기에서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고독이요. 그게 바로 문학가로서의 카프카의 글쓰기였다라는.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데리다도 유대인이었어. 그래서 장소 없음에서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텍스트의 전통, 성서의 전통, 책의 전통이 생겼던 그 민족에 대하여 글쓰기와 차이 세 번째 논문에서 썼던 거예요. 이 유대인의 어떤 그 전통이 이런 유대 철학자나 문학가한테는 중요했겠죠. 그죠?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건강한 저녁 보내십시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도움 받으신 분들,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스